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그럴 것 같단 말은 많았는데 역시나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절반이 탄핵, 절반은 기각을 선택했는데 탄핵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한 겁니다. 고작 하루 일한 이 위원장을 민주당이 탄핵하겠다고 나설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지만 줄 탄핵으로 정부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무시하면서 이렇게 밀어붙일 일이었나 싶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탄핵 사유가 상당히 단순했는데도 무려 6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남은 여러 탄핵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게 혼란을 최소화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김소은 기자가 헌재 결정부터 전합니다.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국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74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위원장이 지난해 7월 31일 취임 직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하고 KBS 이사 후보를 추천하자 민주당은 방송장악 의도라며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습니다. 헌법재판관 의견은 4대4, 정확히 반으로 갈렸습니다. 이 위원장은 헌재에 감사를 표하며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고 국회 측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현명하게 결론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의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서 헌재가 엄정하게 평가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 위원장 탄핵 심판은 헌재가 8인 체제로 복귀한 뒤 첫 결정이었습니다. TV조선 김수홍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쟁점은 2인 방송통신위 체제가 적법하냐였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제적위원이 몇 명이든 그 과반만 찬성하면 된다는 의견과 원래 5명인 상임위원 중 과반수, 즉 3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지만 탄핵이 기각되면서 2인 체제로도 방통위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2명의 방통위 상임위원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지만 의사 정족수 규정은 없고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은 2인 방통위가 적법한지에 대해 정확히 반으로 갈렸습니다. 탄핵 기각 쪽에선 재판관 4인은 제적위원회 사전적 의미는 기관에 적을 둔다는 의미라며 2명만으로도 결정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정파적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임명되지 않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도 제적위원들만에 의한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반면 탄핵 쪽에선 재판관 4명은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를 지키려면 3명 이상은 의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방통위가 방통위법 규정과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상태로 운영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명의 상임위원이 주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헌법재판관 8명의 이념 성향은 중도 보수 5명, 진보 3명으로 갈린다는 게 중평입니다. 특히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2명은 중도 보수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는데 이번 이진숙 위원장 탄핵건에서는 1명이 진보 쪽에 섰습니다. 오늘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가늠자가 될 거란 전망이 많은데요. 이나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법률 위반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 법조계 안팎에선 헌재재판관 8명의 이념적 성향을 중도 보수 5명, 진보 3명으로 나눕니다. 진보 3명의 경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정계선 재판관은 현 21대 국회 민주당 몫입니다.
중도보수 5명 중 김영두, 정정미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김복형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고 정영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 몫입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도보수 재판관 2명 중 정정미 재판관이 탄핵 인용 의견을 내면서 진보 쪽에 가세한 셈입니다. 오늘 결정이 윤 대통령 등 앞으로 남은 9개의 탄핵 심판에 가늠자가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정치적 성향 내지는 임명 배경 이런 게 확실하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법력 판단보다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달라진. 다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는 중도보수 6명, 진보 2명 구도였지만 8대0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업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헌재가 2인 체제를 인정한 만큼 밀린 안건들을 그대로 의결하겠다고 했습니다. 허가 기간이 만료된 12개 방송사들의 재허가와 재승인, 그리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교체 문제에 집중할 계획인데 바빠질 방통위 상황은 백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개월 만에 방통위로 출근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2인 체제 의결 논란이 종식됐으니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다. 2인 체제는 적법한 것이다. 기각과 인용이 4대4 동률이었다는 야당 공세엔 헌재의 최종 판단은 기각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곧바로 사무실로 올라가 간부회의를 소집하며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직무정지 기간 중 심사 기한이 만료돼 현재 무허가 방송 중인 MBC와 KBS 등 12개 방송사 재허가와 재승인, 인앱 결제를 강제한 구글과 애플에 대한 수백억 원대 과징금 의결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이 위원장은 다만 야당의 탄핵 소추안 발의 사유였던 박문진 새 이사 선임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그건 차츰차츰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 KBS, 박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고 이에 야당은 곧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 취임 이틀 만에 탄핵안을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기존 이사들도 새 이사들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이들에 대한 임명처분 취소 소송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앞선 1, 2심에선 모두 패했지만 오늘 헌재 결정이 분기점이 됐다며 대법원 결정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탄핵 심판 대상자들의 판결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적지 않은데요. 정치부 황정민 기자와 이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 기자, 오늘 판결로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예, 일단은 2인 방통위 체제에 힘이 실리게 됐다는 건 맞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오늘 헌재 판결은 2인 의결의 적법성을 인정한 거라며 방송사 재허가 심사 등 밀린 안건들에 대한 의결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이 2인 체제 적법성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이 4대4로 나뉜 점을 들어서 민주당은 헌재 판결이 2인 의결이 합법이라고 결정한 건 아니라며 2인 체제 의결을 이어갈 경우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추가 의결을 이유로 다시 탄핵 소추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한 겁니다. 근데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를 했잖아요. 의결했다고 그래서. 그래서 6개월 가까이 지금 업무 공백이 발생을 했는데 헌재가 기각을 했는데 다시 탄핵 가능성이라고 판다. 이 모습 어떻게 봐야 될지 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줄탄핵을 해가지고 직무정지된 고위공직자들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도 비공개 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언급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안을 제외하고도 현재 헌재가 들여다보고 있는 탄핵 심판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모두 8건이나 남아 있습니다. 오늘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탄핵 사유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고 하더라도 6명 이상 찬성으로 실제 파면 결정을 내리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만큼 상당한 위법 사유가 인정이 돼야 실제 탄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한 총리를 비롯한 탄핵 대상자들의 탄핵이 잇따라 기각되고 직무에 복귀할 경우 이 무리한 줄탄핵에 대한 민주당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무리한 탄핵이 가져온 사회적 비용은 추산하기조차 어려운 만큼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오늘 선고에서 눈길을 끈 게 4대4.
정확하게 재판관들이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모든 재판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법 적용의 해석 문제가 쟁점이었던 이진숙 위원장과는 달리 계엄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주로 다뤄지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게 법 쪽의 설명입니다. 다만 오늘 판결에서 임명 배경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이 나뉘는 듯한 모습이 드러난 데 대해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네, 근데 기존의 탄핵 심판에서 의견이 이렇게 팽팽했던 적이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내려진 게 모두 7건인데요. 재판관 의견이 공개되지 않거나 각하된 사례를 제외하면 딱 한 차례 있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보복 기소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동환 검사 사례인데 지난해 5월 5대 4로 기각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나머지는 모두 만장일치 판결이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나머지 탄핵 심판에 대해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 또 법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좀 따져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군요. 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에 나왔습니다. 비상계엄을 사실상 주도했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증인이었는데 위헌성 판단의 핵심 쟁점이죠. 이른바 최상목 쪽지와 포고령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자신이 작성했다고 해 윤 대통령을 감쌌습니다.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에 동의했다는 진술도 했는데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그다음에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죠. 예. 첫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엄 선포 직후 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쪽지에 대해 자신이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국회 무력화 의도가 아니라 계엄 예비비 확보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국회를 통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 그다음에 지원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단을 하라 하는 그런 어떤 그 취지였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하려 한 내란의 주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 초안도 본인이 작성했고 윤 대통령은 검토만 했다고 했습니다. 전 국민이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면서도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한덕수 총리 등은 당시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에 반대해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윤 대통령이 소수 병력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했습니다. 이래서야 계엄을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했는데요. 경고성 계엄이란 윤 대통령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대목에선 헌법재판관이 직접 반문하기도 했는데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을 기소한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군 병력을 680명 정도로 파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 변론에서 250명 정도만 투입하라 했다고 주장했고 김 전 장관은 대통령 지시에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증인이 그렇게 되면 이게 계엄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대통령 할 수 있겠냐는 의문도 들고 해서 조금 대통령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회 봉쇄를 위해선 훨씬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외곽과 내부까지 하면 7,000명 내지 8,000명 정도 투입이 돼야 국회 봉쇄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특전사 요원을 빼란 지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이 아니고 요원들일 것 같으면 군인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수하라고 그냥 말로 지시하면 되지 뭘 끌어냅니까? 두 사람 주장에 헌법재판관이 직접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께서는
차단한 병력들이 진출로를 열어주지 않아서 국회에 못 들어간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달리 실제로는 국회 봉쇄가 목표가 아니었나.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을 장관님이라고 부르며 직접 신문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전합니다. 검은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맨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대심 판정에 들어옵니다. 자리에 앉은 윤 대통령은 변호인이 준 질의서를 살펴보거나 마이크를 매만졌습니다. 20분쯤 뒤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 신문이 시작됩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민 약탈 행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결심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장관님이라고 부르며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 김 전 장관 증언 내용을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특전사 요원들이 그 본관 건물 안으로 한 20여 명이 들어가는 사진을 어제 봤거든요. 네. 우리 장관님 보시기에 그 본관 건물 밖에 마당에 주로 있었습니까? 280명은 본관 안쪽에 하여튼 복도든 어디 이쪽 곳곳에 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발언을 필기하거나 고개를 젓고 인상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사실 왜곡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 측 반대 신문을 거부하려다 윤 대통령 측의 설득을 받고 답변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잠시 휴정 때 김 전 장관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김 전 장관도 눈을 맞추며 함께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로 헌법재판소 앞 안국역 인근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근처에 있는 운영궁이 문화재 보호를 위해 임시로 문을 닫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극기를 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안국역 사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탄핵 찬성 측 집회는 인도 한켠에서 확성기를 든 채 노래를 부르며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나도 지가 나버린 내란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양측 참가자들이 서로 조롱과 욕설을 주고받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경찰은 스크럼을 짜고 충돌을 막았습니다. 야, 니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게 한미 동맹을 위해시키는 거라고. 경찰은 폭력 사태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헌재 주변에 기동대 54개 부대 3,500여 명을 배치했습니다. 경찰 버스로 차벽을 빽빽하게 세웠고 서부지법 사태처럼 담을 넘어 헌재에 침입하는 경우에 대비해 월담 감시조도 운영했습니다. 안국역에서 가까운 운현궁은 집회 참가자들이 밀려 들어오자 오후 1시쯤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문화재라서 취식이 금지되어 있는데 들어오셔서 이제 음식을 드신다거나 그런 통제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윤 대통령 헌재 재판이 열릴 때마다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결국 검찰에 넘겼습니다. 2,000명령권까지 발동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36일 만인데 사실상 빈손 수사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벌써부터 윤 대통령 수사 준비에 분주합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태영 기자, 검찰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검찰 특수본이 위치한 이곳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은 밤 늦은 시간이지만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수사와 신병을 넘겨받았습니다. 검찰은 69건 총 3만여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검토하며 윤 대통령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조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공수처가 한때 고집했던 강제구인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수사 태도 등을 고려해 수사 협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공수처가 상당히 빨리 사건을 검찰로 보냈는데 나름 이유가 있겠죠? 네, 공수처 이재승 차장은 오늘 오전 전격적으로 검찰 송부를 발표했습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지 36일 만에 다시 넘기게 된 건데요. 1차 구속기한인 28일까지 여유가 있지만 다음 주 설 연휴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라 더 이상 붙잡고 있어봐야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영장 쇼핑 논란에 이어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직후 술자리를 가진 뒤 축소 해명하는 등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공수처의 자료는 거의 쓸 게 없다고 보고 다시 수사할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네, 오늘 열린 탄핵 심판에서 화제가 된 건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감싸면서 계엄의 정당성도 강조했는데 어떤 속내인지 사회부 법조팀 이재준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당초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릴 거다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오늘 발언 달랐죠? 네, 그렇습니다. 예상 외란 반응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김 전 장관의 아주 고도의 방어 전략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 공수처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또 김 전 장관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의 지시로 내란 임무에 종사했다는 수사기관의 논리를 깨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특징적인 게 이 주요 혐의 내용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자신의 의지로 했다. 이렇게 오늘 심판에서 주장을 한 건데요. 윤 대통령을 지키는 동시에 내란 우두머리와 종사자라는 범죄 구조 자체를 부인하려는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도 했는데 그때 김 전 장관 답변도 이런 전략이 담겨 있는 겁니까? 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이 포고령에 관해서 묻자 대통령이 검토는 했지만 제대로 안 봤다 이런 취지로 답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느낀 것은 대통령께서 평상시보다 이렇게 좀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네, 이 포고령은 이 형사법정에서는 내란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할 주요 증거고 탄핵 심판정에선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따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윤 대통령의 역할을 최대한 배제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은 감쌌는데 부하들이죠. 군 장성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그들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증언을 했죠. 네, 김 전 장관이 검찰 공소장에도 나온 내용인데요.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군 장성에게 직접 지시를 했다는 건데 김 전 장관은 군 장성들이 그런 지시를 들었다고 수사기관이나 국회에 나와서 증언한 데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증인의 부하들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뭘까요? 글쎄, 그거는 저도 이해가지 않습니다. 또 여기에다 윤 대통령이 국회 출입을 막지 말라라고 했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변론 전략이 일치한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또 통치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윤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이 시종일관 주장을 해온 논리와 비슷합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통해서 다수당의 폐악질에 경종을 울렸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경고의 의미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대통령의 방어 논리랑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김 전 장관의 증언이 헌법재판소 그리고 또 이 형사법정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자,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 달 26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재판에 상당히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여서 3월 중순 전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필요한 증인만 채택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증인 13명과 다수의 서류를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10곳의 정부기관을 상대로 성남시와 5년간 주고받은 문서를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주장했던 성남시를 협박한 공무원을 찾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에 검찰은 협박받은 피해자가 없는데 가해자를 찾는 게 무슨 의미냐며 스쳐 지나간 모든 사람을 다 찾겠다는 건 소송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헌 법률 제청을 신청할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판사가 언어 전문가가 아니기에 이 대표의 발언 의도를 설명할 언어학자의 증인 신청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재판부는 선거법은 의도가 아니라 유권자가 어떻게 듣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드시 필요한 증인만 채택하겠다며 앞으로 재판을 3차례 진행한 뒤 이르면 다음 달 26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앞서 선거법 사건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을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이 조작됐다고 주장한 건 유죄로 봤습니다. 오늘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이 부분들이 쟁점이었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1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 고 김문기 전 처장이 뉴질랜드 출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세 사람이 함께 골프 친 증거로 제시됐지만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조작된 사진이라고 주장했고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의 기억에 관한 해명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또 백현동 협박 발언은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심의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김문기 몰랐다 발언에 집중했습니다.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아마 팀장.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과거부터 서로 사귀고 왕래한다는 뜻의 교유 활동을 했지만 도지사 이전엔 그런 적 없는 것처럼 말했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1심 형량도 가볍다고 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법원 난입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했다고 했고 오동훈 공수처장은 적법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영장을 청구한 직후 공수처의 음주 회식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원 폭력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에서 공수처가 대통령의 가족 사진도 차단하고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무리하게 3,000명이라는 그야말로 정예 경찰 병력을 투입해서 마치 악질 흉악범을 체포하듯이. 오동훈 공수처장은 다른 피의자와 똑같은 적법 절차에 따른 거라며 수차례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 사건의 피의자를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함에 있어서 아무런 유혈 사태 없이 정당하게 업무. 지난 17일 공수처 지휘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직후 술을 곁들인 회식을 한 걸 두고도 여당에선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분신한 시민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와인을 마시며 웃고 즐기는 공수처장의 모습은 공수처장, 와인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오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차정현 부장검사가 버스 밑으로 들어간 상황을 얘기하는 등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였다며 후회하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 차장께서 밑에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그 모임에 대해서는 후회하는 건 없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 폭력 사태가 내란의 성격이 짙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경찰과 법원은 이번 사태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반법치주의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난입 사태 땐 국가 보고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태가 발생한 지 1시간 40분이 지나서야 대통령실에 문자 메시지로 첫 보고를 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6시간이 넘도록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대행 체제라지만 공직기강이 이렇게 흐트러져도 되는지 우려스럽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뒤 지지자들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서부지법에 진입하기 시작한 건 새벽 3시 10분쯤입니다. 사법부를 겨냥한 전례 없는 대규모 폭력 사태에도 경찰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이를 처음 보고한 시점은 4시 50분쯤이었습니다. 1시간 40여 분이 지나서야 문자 메시지 형태로 첫 상황 전파가 이뤄진 건데 이후 대통령실 내부 보고 체계도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총리실로도 아무런 보고가 없었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먼저 연락해 정식 보고를 지시하자 그제서야 최상목 대행에게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6시간 넘게 사실상 패싱을 당한 겁니다. 대행 체제를 만든 데서 오는 그 과정과 서울경찰청장 부재 등 보고 체례의 오류 때문에 일부 미흡했던 점이 있습니다. 경찰은 통상적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이지만 경찰력만으로 마무리 져야 될 상황에서는 일단 선조치하고 그 이후에 보고를. 대통령실 관계자는 계엄 사태 이후 경찰 보고 체계에 문제가 많았다며 긴급 치안 상황은 실시간 전파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 인사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 경찰청장 모두 직무가 정지되면서 정부의 통제력도 상당 부분 상실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계속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부정선거론을 언급한 유튜버를 신고했는데 국민의힘은 과거 이재명 대표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글들을 소환하면서 역공에 나섰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한국사 일타 강사로 유명한 전한계 씨의 부정선거 관련 유튜브 영상을 허위로 신고하자 국민의힘은 검열공화국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와 한몸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전 씨는 유튜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에 동조하는 듯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선관위와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인데 왜 민주당이 발끈하는지 선관위와 민주당이 한몸이라는 것인지. 그러자 사선 중진인 박대출 의원은 부정선거 의혹 제기의 원조는 민주당이라며 과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소환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는데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고 반드시 투표소 수개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8대 대선과 관련해 부정선거가 드러난 사례는 없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유튜버 김어준 씨가 2012년 더 플랜이라는 영화까지 제작하며 부정선거론을 폈다고 가세했습니다. 여당 내에선 아직까진 부정선거에 거리를 두는 신중론이 우세합니다. 우리 당의 전체 의견도 아니고 우리 여기 계신 많은 의원들이 부정선거에 공감하는 것도 아니고 일각에선 선거 결과와 진영 논리에 따라 매번 반복되는 만큼 논란과는 별개로 선거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른바 자경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텔레그램에서 잔혹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직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200명이 넘고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입니다. 텔레그램이 처음으로 경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일당을 모두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김예나 기자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경찰이 한 남성을 애워쌉니다. 한국경찰팀을 제작 및 배포 혐의예요. 올라가죠. 붙잡힌 33살 A씨는 2020년 5월 자경단이란 조직을 결성하고 스스로를 목사라고 칭했습니다. A씨는 딥페이크 합성물을 의뢰하거나 성적 호기심 등을 보인 남녀를 텔레그램으로 유인한 뒤 신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 반성문을 쓰거나 1시간마다 일상 보고를 하도록 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했습니다.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도 했습니다. 성관계를 하면 벗어날 수 있다며 1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당한 피해자가 무려 234명, 절반 넘는 159명이 미성년자입니다. A씨는 목사 아래 집사,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 피라미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재작년 말부터 이들을 추적했지만 수사에 난항을 겪다가 텔레그램으로부터 수사 협조를 받은 뒤 조직원 14명 전원을 검거했습니다. 텔레그램으로부터 2024년 9월 24일 범죄 관련 자료를 회신받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를 앞두고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전과는 무척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기본소득 같은 기본이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였는데 친기업, 성장을 강조하면서 정책 노선을 바꾸는 거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지지율 답보 등 전국 상황이 반영된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만 진정성이 어디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입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라며 친기업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이 부정적이었던 반도체 업종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도 실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전향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가야 합니다. 탈이념, 탈진영을 강조하며 실용주의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검든 희든 지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대표는 이번 회견에서 성장이란 단어를 11번으로 가장 많이 언급했는데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 때 기본이란 단어를 10차례 언급했던 것과 달라진 모습입니다. 자신의 간판 공약인 기본소득 정책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경제적 안정과 회복 그리고 성장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그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 중인 정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 대표가 중도층 표심을 노린 공격적 외연 확장으로 승부수를 걸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우클릭에 노동계가 벌써부터 반발에 나서면서 진영 내 노선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면 정치적 분장술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동안 줄곧 강조해온 보편적 복지 기조를 정말 바꿀 의지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동안 여당에선 조기 대선이라는 단어가 사실상 금기어였는데 당 원로들이 대선 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회견을 지켜본 국민의힘은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지역화폐 같은 포퓰리즘 정책부터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갑자기 실용주의를 강조한 건 대선만을 노린 정치적 분장술이라며 진정성을 입증받으려면 실제 정책부터 바꾸라는 겁니다. 사법 리스크를 어떤 중도 실용 노선으로 좀 덮어보자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그 부분을 의식한 가식적 행보. 박수영 의원은 실용주의가 성장 동력이라는 건 평소 주장과 180도 다르다며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그런 줄 알더라고 한 이 대표의 과거 발언처럼 또 입장을 바꾸는 거냐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 상임고문단은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에 대비하고 중도와 청년층으로 외연 확장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우리 당의 목표는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조기 대선에 대비하고 성공적인 미래는 오직 중도로의 이념을 확장시키는 것하고 2040 그 세대 확장성에 달려있다고. 여당인 만큼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드러내놓고 조기 대선을 준비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최소한의 대비책은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법원 난입 사태 이후 여론조사에서도 여야 지지율이 접전 양상이었습니다.
조기 대선을 가상한 양자 대결 조사도 여럿 나왔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여권의 김문수 장관, 홍준표, 오세훈 시장 등이 접전을 벌이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지 최원국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이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전국 지표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8%, 민주당은 36%였습니다. 지난주보다 각각 3%포인트씩 오른 겁니다. 국민의힘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민주당은 2주간의 하락세가 멈추고 상승세를 보인 겁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9%로 정권 재창출 41%보다 높았습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8%로 1위였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4%, 홍준표 대구시장 7%,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각각 6%였습니다.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응답도 27%에 달했습니다. 여야 후보 양자 대결을 가정한 여론조사 결과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조원 CNI 여론조사에선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이 41.8%와 46.4%, 이 대표와 홍준표 시장이 각각 43%와 43.7%, 오세훈 시장과는 42.7%와 41.1%로 접전이었고 여론조사 공정조사에서도 이 대표와 김 장관이 각각 41.5%, 38.3% 역시 오차 범위 내로 조사됐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예고한 대로 불법 이민 철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불법 이주민 460명을 무더기로 체포했고 미 의회는 1호 법안으로 불법 이민자를 단속해 구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교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거리에서 주차장에서 불법 이주민들이 이민세관 집행국 요원들에게 붙잡힙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33시간 동안 범죄 이력이 있는 460명이 체포됐습니다. So this happens throughout the nation. I mean, I'm not going to tell you specific locations out of officer safety concerns, but ICE is back doing their job effective today. 미 의회는 불법 이민자 구금법을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켰습니다. The bill passed. 법안은 불법 이주민들 가운데 강도, 절도 등의 혐의로 체포됐던 사람을 정부가 구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곧바로 발효됩니다. 국방부는 남부 국경에 현역 군인 1,500명을 파견했습니다. World, if you are thinking about breaking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you will be returned home. 불법 이민자 단속이 발빠르게 집행되면서 합법 체류 신분을 가지지 못한 한인 사회 일각에서도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단속국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 알려달라고 추방을 하려고 하고 하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 많이 하시고. 백악관은 불법 이주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들의 정부 지원금을 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사상자 61명이 발생했다며 교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숨진 북한군이 1000여 명으로 추정된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인공기 30여 개가 북한군 위치를 표시합니다. 표적을 향해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이어집니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공개한 북한군과의 교전 영상입니다. 8시간여 교전에서 북한군 21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고 주장합니다. Russia is turning into a version of North Korea, a country where human life means nothing. 북한군 피해 규모가 연일 공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 공영 BBC는 북한군 사망자가 1000여 명,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파병군의 40%인 4,000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북한군은 집중 사격을 받으면서도 장갑차 없이 지뢰가 깔린 들판을 무모하게 진격한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러시아가 종전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관세와 제재를 가하겠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Say, see, Putin made a mistake. And I'm sure he thinks that this will help drive Putin to the table.
러시아는 미국이 구상하는 종전 협상이 어떤 내용인지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지난 시즌 통합 우승을 달성했던 프로야구 기아가 미국 전지훈련길에 올랐습니다. 선수단 전원이 비즈니스 좌석을 이용했는데 연봉이 5배로 오른 MVP 김도영은 비행기를 탈 때도 자부심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기아 선수단. 막내급인 김도영이 가장 먼저 내려 짐을 옮기는데 어딜 가나 팬들에 둘러싸입니다. 4년차 최고에게 서명한 김도영은 홀가분합니다. 전지훈련 가는 발걸음이 가벼운 이유는 또 있습니다. 모기업의 포상으로 선수단 전원이 비즈니스 좌석에 올랐습니다. 살면서 처음 타보게 되었는데 원래부터 기아 타이거즈란 팀에 다니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지만 더더욱 생기게 되는. 지난 시즌 조금 모자랐던 40홈런 40도루에 올 시즌 다시 도전할 건지 물었습니다. 진짜 기록에 대한 크게 솔직히 중요성은 못 느껴서 팀이 이기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기아의 2연패는 당연한 목표입니다. 다들 다른 팀들이 다 경기를 하겠지만 다 이긴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직전 시즌 우승팀이자 지난 시즌 3위 LG도 같은 비행기 뒷칸에 탔습니다. 워낙 다들 잘 자는 선수들이라 저도 잘 자고요. 동기부여보다는 작년에 졌을 때 오히려 더 큰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승 반지 탈환을 노립니다. 올 시즌 우승을 하게 된다면 저희 팀에서도 잘 대우해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점에서 시작하는 새 시즌. 담금질이 시작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빚더미에 시달리던 형제가 작은 마을을 돌며 은행을 노립니다. 다혈질 형이 아침 식사를 하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식당 옆에 은행을 텁니다. Start the car! That's out of business branch. That's not part of the plan. 형의 돌발 행동 때문에 들킬 위기에 처하자 차를 땅에 묻어버립니다. 하지만 동생과 형은 달아나며 노래하죠. Let the world call me a fool. Things are right between me and you. 욕심 많은 개가 뼈다귀를 물고 가다 냇가를 만났습니다. 다리를 건너다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물속의 개가 자신인 줄 꿈에도 모른 채 그 뼈다귀까지 얻겠다고 짖습니다. 뒤늦게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뼈다귀는 물속으로 빠졌으니까요. 탐욕이 넘치면 뼈다귀 놓친 개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민주당은 위원장 일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이 위원장이 탄핵할 만큼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소추안을 밀어붙였습니다. 2인 체제의 원인이 자신들에게도 있는데 이를 이유 삼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각을 예상했었죠.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근무한 이 위원장, 거의 6개월 동안 발이 묶였습니다. 국회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발의한 탄핵안만 29건이나 됩니다. 이 중 13건이 일방적으로 통과가 됐고 3건은 이미 기각됐습니다. 헌정사상 탄핵 심판이 모두 16건인데 이 정부 들어 진행된 게 5의 4시라니 힘자랑을 너무 한 건 아닌지요. 국회가 폭주하면 사법부가 견제해야 합니다. 삼권 분립이 그런 겁니다. 행정부의 기능 마비가 오지 않게 속도를 내서라도 결론을 내는 게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호기심 많은 소년이 자전거 앞바퀴에 막대기를 대고 달립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넘어져 크게 다치고 맙니다. 결과가 예상되는데도 민주당이 보란 듯 과속하면 소년의 처지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쓰는 고사성어 참 많습니다. 자승자박, 자업자득, 자작지열. 교훈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1월 23일 앵커 칼럼 오늘 힘자랑의 끝은 였습니다. 오후부터
오후부터 먼지가 조금씩 옅어지면서 대부분 지역이 보통 수준의 대기질을 회복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만 다시 나쁨 수준 보일 수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눈과 비가 내릴 텐데요. 강원 산지에 5에서 최대 15cm 이상,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 1에서 5cm로 많은 눈이 예상돼 대비해 주셔야겠고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동해안 지역은 눈과 비가 내리며 건조함이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내일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과 큰 차이 없겠습니다. 아침에 서울이 영하 2도로 출발해 한낮에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임시 공휴일인 월요일부터 전국적으로 눈과 비가 내릴 텐데요. 특히나 충청과 호남에 많은 눈이 예상되고요. 강한 바람을 동반 날은 점점 추워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1월 23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